광고는 광고라기보다는 생활 정보에 가깝습니다. 검색창에 마켓 경기를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켓 경기에 들어가시면은 경기도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데 그중에 친환경 학교급식 감자와 학교급식 양파 그리고 잡곡 세트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농약 친환경 감자 5kg이 10,000원. 5kg이 10,000원이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말도 안 돼요. 예. 1kg도 아니고. 예, 5kg가 10,000원이에요. 5kg가 10,000원. 경기도 무농약 친환경 양파 5kg은 13,000원. 예. 양파도 소비자 편의를 위해 작은 사이즈도 추가됐습니다. 약간 네. 묽힐 수 있으니까 네, 오래 그렇습니다. 보관하면. 3kg는 9,000원. 네. 3kg인데 10,000원이 안 되네요. 그리고 이제 찹쌀, 현미, 찰흑미, 기장, 율무 등 무농약 유기농 인증을 받은 혼합 잡곡 세트 2kg은 20,000원. 아, 외우기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스마트 스토어의 각종 할인 쿠폰과 적립 포인트 역시 중복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마켓 경기는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원산지 걱정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농약 걱정 그딴 거 하실 필요가 없어요. 친환경, 무농약, 유기농 등의 인증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보장합니다. 자, 오늘 소개한 양파, 감자, 잡곡 세트는 학교급식으로 준비된 농산물인데 원래 그 학교급식으로 들어가는 농산물에 대한 각종 검사는 제일 정말 그렇죠. 깐깐합니다. 네. 품질에 대해서는 걱정할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근데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급식이 중단돼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켓 경기에서 학교급식으로 갈 정말 너무나 좋은 품질의 이런 농산물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 쇼핑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업체 그리고 농부분들께도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마켓 경기. 자, 검색창에서 마켓 경기 따라해봐요. 네, 마켓 컬리. 마켓 경기. 예. 네, 컬리가 아니라 경기군요. 네. 마켓 경기로 여러분 들어오셔서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품질에 관한 한 모든 논란이 다 끝났습니다. 마켓 그렇죠. 경기에서는. 이 급식으로 들어가는 급식으로 거면. 들어가는 네, 건데. 그렇습니다. 뭐. 예. 요즘 급식이 안 되니까 뭐 집으로 뭐 김치도 보내고 네, 뭐 맞아요. 김도 박스로 보내고 이렇게. 뭐 쌀도 보냈습니다 보니까. 네네. 예. 그래서 좀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현정의 오늘 어떤 네. 얘기 해볼까요? 오늘 뭐 저는 제가 경험이 좀 있어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었는데요. 이제 방송국에 있으면 김용민 이사장님도 사실 뭐 공인이시니까 감당해야 될 몫이 있잖아요. 욕 먹는 거? 네, 예. 뭐 게시판에 뭐 올라오는 거 뭐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그거를 막 일일이 항변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게시판에 가서 사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막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오해를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날은 이쪽으로 몰리고요. 그 다음 날은 이쪽으로 몰리고 그런 적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저는 사실 뭐 특별한 성향이 있는 편은 아니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럴 수 있는데 기사를 쓰는 여자 기자들한테 아까 왜 정경심 교수 얘기했지만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인격 모독이나 외모 비하, 성적인 비하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성 기자들이 진보 보수와 상관없이 굉장히 이 일에 많이 좀 시달리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어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예전에는 너 왜 그렇게 하니 정도였어요. 한 7, 8년 전만 해도 네가 방송하는 그 내용을 나는 이렇게 신뢰할 수 없다든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동의할 수 없다. 어느 순간부터 한 2012년, 11년부터 약간 성적 비하가 되게 일상적으로 당하는 경우가 말이 많아지고. 네. 그러니까 그냥 너 똑바로 해 정도는 굉장히 점잖은 상황이었고 왜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성적 비하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게 저는 제 남편이 여러 명이었어요. SNS에. 아, 그래? 방송할 때 그러니까 뭐 내가 쟤랑 오래된 남자친구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 그렇게 순화되진 않았겠지. 아 그럼요. 예. 제가 지금 더- 이거를 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 예. 그걸 보고 뭐 이렇게 많냐고 저한테 얘기를 할 정도였었는데 실제로 저한테 메일을 열어보잖아요. 방송을 하고 메일 열어보면 그러니까 이메일 주소는 어떻게 알아요? 그게 사실은 저희 방송하는 사람들은 공개가 많이 되고 특히 기자분들은 밑에 나가잖아요. 써있죠. 바이라인에? 네. 쉽죠. 네, 네. 그러니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구글링 하면 다 나와요,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 메일을
하루에 2-3통은 기본으로 와 있었어요. 아, 그 욕설. 네, 욕설과 그 성적 비하. 네, 성적 비하가 이제 약간 도를 넘는 정도거나 네. 외모 비하도 네. 그냥 뭐 제가 사실은 아나운서 초창기에는 언론사에서도 상대방의 외모 평가하는 거를 자제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없을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뉴스를 하는데 새로 사장님이 오셨어요. 제가 방송할 때 네. 뉴스 진행을 했는데 제가 이제 시력이 조금 안 좋고 그러니까 네. 카메라를 이렇게 뚫어지면서 프롬프터를 보고 뉴스를 읽었나 봐요. 새로 오신 사장님이 저 아나운서 눈이 왜 저렇게 크냐고 저 어떻게 좀 하라고 그래서 부장님 내려오셔서 눈이 크면 뭘 어떻게? 너 눈이 큰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눈빛이 그렇대요. 그래서 그럼 꼬맬까요 제가? 어떻게 해요 부장님? 나 꼬맬까요? 제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 중에 그 사람의 외모 점수도 사실 아나운서들은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인지 자체가 간부분들한테 없었을 때도 있었고 그런 어떤 외모에 대한 평가 이런 네, 것들. 그걸 그냥 받아들일 때도 있었는데 그냥 그런 정도 뭐 표정이 뭐 어쩌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성적인 비하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오늘 보도된 기사를 보니까 심지어는 가족들이 뭐 3년 안에 살해되기를 바란다. 뭐 이런 기사들이 있었고 근데 이게 그냥 글인데 읽고 지나치고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한 문장이 있잖아요. 밤에 잘 때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실제로 방송할 때도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속으로 계속 하게 돼요. 근데 그런 기사들이 계속 올라오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저 예전에 이렇게 판넬로 방송을 하는데 그날따라 제가 매니큐어가 바르고 싶어서 핑크색 매니큐어를 발랐거든요. 회사 고객센터로 전화가 온 거예요. 왜? 아나운서가 너무 야한 색깔로 매니큐어를 바른다. 매니큐어를 바르고 그게 화면에 이렇게 보이니까 그 매니큐어 색깔이 너무 야하다는 거예요. 핑크색이었는데 그걸 야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 눈이 야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요즘 보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심해졌나 봐요. 이제 특히나 정치적인 기사거나 젠더와 관련된 기사가 나가고 나면 같은 바이란에 올라간 남자 기자들에게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덜한데 여성 기자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비판은 전 충분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생각도 다를 수 있고. 근데 그 성적인 비하나 강간 살해 이런 아이고. 단어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당해보면 그 언어 폭력이 글자로 남아서 머리 딱 찍혀가지고 굉장히 괴롭거든요. 근데 만약 임신한 상태이거나 아이고. 그거를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시작되잖아요. 그럼 그 URL이나 아니면 그 사람 바이란이 찍히면 한 달, 2달, 1년씩 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저희는 제가 아나운서 부서 일할 때 어떻게 알려졌는지 전화번호가 유출이 됐어요. 저희 아나운서 팀이 여자 아나운서들이 매일 밤 12시만 되면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지금은 이제 신고하면 처벌이 되죠. 근데 그걸 잡을 수가 없어요. 왜?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로 오거나 이렇게 된 거는 찾을 방법이 페이스북 메신저. 페이스북 메신저도 오고요. 그걸로 통해서 가짜 계정을 만들어서 테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전화번호로 저희가 이제 발신번호 제한으로 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못 잡더라고요. 저희가 경찰에 신고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면 이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그걸 회사에도 얘기했어요. 근데 회사에서도 뭐 어떻게 해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보니까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제 도가 너무 지나치고 그리고 횟수가 굉장히 반복되는 경우. 그러니까 보통은 2-3통으로 시작해서 이게 알려지기 시작하면 하루에 20통씩 30통씩 막 오거든요. 근데 그 욕설을 좋은 얘기도 하루 이틀인데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들으면 정말 도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고. 아니 근데 남자도 똑같아요. 남자분들. 예. 그럼요. 아이고 뭐 그 너 밤에 조심해라 이런 네, 얘기 그 듣고 밤께 조심해라. 어느 남자가 이 새끼 뭐야 이러고 넘어가지 않거든요. 실제로도 평화나무는 24시간. 그렇구나. 전에 한번 저기 평화나무가 있는 곳이 좀 으슥한 곳이거든요. 네. 대로변에 있지 않아. 외진. 대로변에 있지 않고. 예. 딱 나왔는데 뭐 이렇게 깜깜해요. 깜깜한데 그 가로등도 또 그날따라 꺼져 있었어. 그 고장나는 경우도 좀 많고. 갑자기 내 등 뒤에서 네가 김용민이냐? 어머. 그러는 거야. 갑자기 딱 귀가 서늘해지면서 한마디 했어요. 아니요. 그랬더니 굉장히 머쓱해하더라고. 아니요라고 죄송합니다. 하니까? 아니 전 국민이 다 아는 얼굴인데요? 아니 근데 뭐 날 몰랐나 봐. 아닌데. 그럴 수가 없는. 아닌데 하니까. 아니요라고 그랬어. 아니요. 아니요. 예.
네, 그러고 갔습니까? 그러고 갔지. 굉장히 오. 미안하다면서 갔어. 또. 아 정말요? 잘못 봐서 미안하다고? 아니 처음 본 사람한테 네가 김용민이나 반말했잖아요. 아 그렇다. 미안해가지고 네. 가버렸어. 아니요, 전 안용민인데요. 네, 네. 뭐 저기 이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냐면은 이게 악플을 다는 사람들의 심리는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상대방이 기분 나쁘길 바라는 마음에 쓰는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그 여성 저널리스트들한테는 그런 정말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성적 비하, 성적 폭력적 언어들을 쓰는 거고 남자들은 또 남자들 상응하게 욕설을 엄청나게 쓰죠. 욕설로. 그렇지. 욕설도 하고 뭐 진짜 신체 위협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남녀 공이 다 기분 나쁘고 열받아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걸로는 상대방을 바꿀 수도 없을 뿐더러 맞습니다. 바꿀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상대방에게 더 뭔가 악한 마음만 더 맞아요. 갖게 만들기 때문에 사람을 좀 한번 바꿔보겠다고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네, 그때 네. 제가 한 번은 네. 진짜 나를 수정해야겠다고 생각하게 한 편지가 있었어요. 채널 A에 있을 때 어떤 시골에 계시는 할아버님이셨는데 제가 말도 빠른 데다가 이제 언어를 쓰는 방법이 조금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일주일 동안 꼬박꼬박 방송을 보시면서 아이고 세상에.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너무 점잖게 편지를 쓰시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 듣게 되더라고요. 아, 나를 악한 감정으로 나를 저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나한테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하게 되니까 그런 경우는 저는 뭐 어떤 비판을 해도 사실 받아야 되는 자리에 있으니까. 예, 그래요. 예. 저기 오늘 말씀은 아주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동의가 많이 되는데, 근데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싶어요. 비판할 부분이 있으면 비판하고 또 비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댓글들 중에 악성 댓글만 다 모아가지고 우리에 대해서 비판하는 놈들은 다 이런 놈들이다라는 식으로 일반화해 버리는 이런 언론인들도 있어요. 이런 언론인들이야말로 정말 잘못된 겁니다. 우리 언론인들이 내가 나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진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플랫폼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쵸.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비판받아야 될 지점들이 분명히 비판했을 경우에는 또 그걸 또 겸허히 수렴해야 되는 또 자세도 요구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좀 지나친 이런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같이 좀 자제하고 우리가 이것도 댓글 다는 것도 일종의 토론인데 아, 그럼요. 토론다운 품위와 또 설득력을 가져보자라고 다 같이 이렇게 또 계도를 해 나가면서도 아울러 이런 비판에 대해서 또 마음의 문을 열어놓는 자세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기자협회보에서 뭐였지 그 칼럼 하나 때문에 또 논란이 됐었잖아요. 좌표 찍는 정치. 좌표 찍는 정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누구였더라? 한겨레 정치부장, 여성 정치부장이 보낸 문자를 갖고 올렸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해석한 건데 이 한겨레 정치부장을 비난하라 이렇게 이재정 의원이 좌표를 찍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좌표를 찍었다라고 말하면 안 되지. 아울러 비판은 받아야죠. 그 지금 일종의 그렇게 한겨레 정치부장이 그랬던 건 뭐냐면은 야 네가 그 일개 의원이 말이야. 그 재선이 말이야. 이 언론사 정치부장을 깔봐? 이런 심리가 분명히 내전에 있었다고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뭐 그냥 1분에 한 번씩 막 전화하고 그런 폭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난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정치인이 그냥 무릎 꿇고 지금 뭐 정치부장이 나를 질타하고 있으니 내가 반성해야지. 이래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대등해야지 우리가. 그건 비단 정치인하고 언론인뿐만 아니라 언론인과 일반 언론 수용자들하고도 저는 평등한 위치에서 이렇게 서로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엄밀히 얘기하면은 기업으로서는 언론이 기업이라면은 여기 생산자 그리고 언론 소비자는 소비자 아닙니까? 소비자는 왕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언론인들은 소비자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다 졸로 보죠. 심지어는 자기 주된 독자들이 이른바 자기 주된 독자들을 뭐 대깨문이니 문바니 이런 식으로 매도해가지고 도대체 그 언론에 무슨 미래가 있어요?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언론인에 대해서 뭐 남녀를 불문하고 이게
상대방을 가장 기분 나쁘게 가장 열받게 하려고 댓글을 쓰는 건 알겠는데 그러나 언론인들이 가장 뼈아파하는 건 뭐냐면은 아까 우리 이현영님도 말씀하셨지만 논리적이고 아주 날카로운 지적 여기에 언론인들이 무릎을 그럼 꿇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예, 찍소리도 못해. 근데 막 나한테 그런 악플을 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말려 죽일 놈. 진짜 심하네. 너무 심한데요. 얼마나 괴롭혀 말려 죽일 수가 있는 거야. 이런 식의 욕은 설득력은커녕 반발심만 부른다. 맞아요. 예. 네. 그러나 또 우리 언론인들은 이런 언론 소비자들이 얼마나 그동안 누적돼 왔으면 이 불만이 그렇게까지 표출됐을까라는 생각 정도까지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마음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예전에 사무실에서 일할 때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참 전화 많이 받았어요. 그 이른바 이제 좀 보수적인 아, 그런 그래요? 어르신들한테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아, 그래요? 이분들은 느닷없이 욕을 하면서 일단- 시작하시는. 아 그래요? 일단 반말 욕으로 시작합니다. 나이가 네. 어리다는 전자하에. 네. 예, 이제 막 갑자기 막 욕을 하시는 분들도 상대방이 있고. 누군지 안 가려요. 그러면은 근데 그렇게 했어야지. 고안 빌딩으로 오시라고. 나 주차 안내 자세히 해드릴 거예요. 근데 정상근 선수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심한 한 분이 있었어요. 네.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음. 그러다가 이제 너무 심하니까 끊어도 또 오고 이러니까 그날 정상근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때 편집부에 있는 후배 기자가 전화를 받다가 너무 심하게 욕을 하니까 옆에서 이제 자기 직속 후배니까 정상근 선수가 있다가 전화를 바꿨어요. 예. 그러니 제가 정상근 선수를 안 이후에 정상근 선수가 그렇게 쌍욕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아, 저분이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쌍욕을 했어요. 그러더니 맨 마지막이 네. 너 여기 오라고. 여기 고안 빌딩에 오라고. 네. 아, 그래서 했네. 전화를 끊었어요. 그 뒤로 나는 실망했습니다. 왜냐면 전화를 하든가 실제로 사무실 와야 되잖아. 그쵸. 네. 전화도 안 오고 사무실도 안 왔어. 원래 욕하시는 분 잘 안 와요. 그럼 제 기사 때문에 그러면 모르겠는데. 아,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전화해가지고 우리 편집 기자나 뭐 기사 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냥 욕을 해요. 배친하는 친구들 계속 그 친구 자꾸 막 욕을 하길래 맞아요. 제가 전화 받아가지고 녹음되고 있다고 이 자식아. 녹음도 있다고 실제로 녹음을 누르고 이러면 진짜 쫄아요 상대방은. 아니 저는 사실은 기사 EJ 하시는 분들은 전화 통화해서 섭외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송 출연시켜 드렸거든요. 아예 완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얘기를 하시라고. 그렇게 해드릴 수는 있는데 막 다짜고짜 저렇게 하시면 네.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아, 거지. 그렇죠. 아니, 아니, 뭔 말을 해야 좀 알아듣죠. 그 양반은 무슨 기사에 대해서 비평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빨갱이들을 소탕하고 싶은 그 얘기였어요. 그 그런 얘기. 마음이야. 뭐. 이 빨갱이들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뭐 너 몇 살이야 그러게. 너왜 박근혜? 야 니네 왜 박근혜 정부를 맨날 비판해? 막 네. 이거예요. 예, 그래요. 잘해야 비판 안 하지. 네. 고안 빌딩으로 오시라고 여기 그러게요. 주차하시고 네. 주차하시고 어디 편의점 가서 담배는 안 대서 하시라고. 과연 주차가 가능할까? 네, 주차하시라고 근데 진짜 주차하고 오시라고. 네. 근데 그 기자들이 바이란을 넣잖아요. 그 자기 이름이 들어가는 기사니까 당연히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많고 또 비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개중에 네 아들을 찾아가서 뭐 어떻게 하겠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되지도 않는 얘기인 거고. 사실 황우석 파문 때요. 한학수 PD는 진짜 위협을 많이 받았어요. 이사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족을 어떻게 그러니까요, 하겠다라는 맞아요. 메일 이런 것 때문에 그때 당시 MBC 경영진이 경호원까지 붙여주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 한학수 PD가 필요 없다. 어머. 네. 저는 그때 물어봤거든요. 괜찮아요? 가족은 필요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경호원 없이 그냥 다니더라고요. 그래요. 아이고 참 언론인들이 언론인들도 여러분 노동자입니다. 그렇죠. 불쌍한 노동자들이에요. 예. 비판을 하시더라도 좀 그런 방향으로는 별로 상대방이 도리어 역공할 빌미만 제공하는 거니까 그렇죠. 좋은 말로 설득력 있는 말로 날카로운 필치로 비판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뭐 우리 이제 이현정 앵커는 뭐 남자친구가 남편이 여러 명 가공되고 뭐 있어요. 그랬는데 그 예전에 제 동생 서울구치소 들어가 있는 제 동생 같은 경우 예전에 동방신기하고 뭐 이렇게 작업을 한 번 같이 한 적이 있었어요. 동방신기. 엄청난 팬들. 엄청난. 그렇지. 당시에 뭐
근데 이제 거기에 그 무슨 소원을 들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나 봐. 아, 거기서 이제 발레리나 지망생인 여성이 있었는데 여고생인가 그랬을 거예요. 여고생, 초년생. 같이 뭐 데이트하는 거였나 뭐 하여튼 그런 컨셉. 네. 이게 그 동방신기 여성 팬들에게 어떤 반향을 일으켰어요. 눈물이 나신다 벌써 눈물이 나. 그 여자분은 매장되셨겠네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은 그래요? 그분은 말할 것도 없고 내 동생이 정말 한 10,000페이지 정도 악플을 받았을 거예요. 10,000 욕을? 페이지. 예, 욕을. 아니, 심지어는 내 동생의 딸이다. 아, 그 여자분이 예, 내 동생의 딸이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게 나중에 처음에는 네. 딸이겠지 뭐 이렇게 시작했는데 아, 딸이겠지 뭐.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딸이 이게 다. 이 한 2,000페이지쯤 지나면서 손녀다가 돼버렸어요. 딸이 됐어. 확정됐어. 야, 예, 그런 일이 말이 벌어질 수 낳는, 있군요. 네, 그럼요. 그게 뭐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안에 진리가 있다는 믿음만큼 미련한 믿음이 없어요. 네. 한 20%만 믿어도 많이 믿는 겁니다. 예. 자, 그래요. 우리 이현여 앵커의 말씀 잘 들었고, 아, 네. 우리 정상근 기자님. 네, 저는 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얼마 전에 이 TV조선하고 채널A에 대해서 이 방송통신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이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TV조선이 한 건, 이 채널A가 두 건이었는데 이 TV조선은 이 보도본부 한라인, 이 채널A는 김진의 돌직구쇼, 이 채널A의 정치데스크, 네, 이런 세 그 프로그램이었고 김진이 그 중앙일보 출신 김진은 아니지? 아니. 동아일보에 있던. 네. 네. 그 양반이 안 보여가지고 이름만 다. 그분 정치 생활 시작하시고는 방송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네. 대선 나가신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랬잖아요. 대선 아니고 총선 경선은 아니 대선 나갔었어. 네, 나갔었어요. 네. 나갔는데 나갔었네. 경선에서 밀렸는데 네. 한 15분인가 연설하는데 1억 5천만 원 냈나 그랬을 거예요. 등록비가. 와, 그 분당 1,000만원씩. 그러네요. 돈을 내고. 예, 그렇지. 네. 근데 발언 기회를 얻었는데 그래요. 나는 그래서 김진 그 양반이 안 보여가지고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 김진은 없는 김진 프로인가 보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너무 상상력을 많이 발휘하셨다. 아니 예전에 황신의 밴드에 황신의 황신의 없죠. 없었으니까. 했잖아요. 아. 그렇듯이. 예. 근데 어쨌든 이 세 프로그램들은 뭐 단골인데 이번에 제재를 받은 것은 이 지난해 11월 19일에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이제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 이 방송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게 뭐 요약하면 이제 편파 방송이었던 거죠. 아까 제가 뭐 중립이라는 건 좀 허상이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사실관계는 좀 사실은 확인해야죠. 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 정확하지도 않은 사실관계를 얘기를 했고 또 그 중에서도 이제 좀 편파적인 얘기를 쭉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동양대 장경욱 교수가 이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 가능성을 이제 부인하는 발언을 TBS에 나가서 이제 김호준 네. 뉴스공장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동양대 입장하고 당시에 좀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장경욱 교수가 그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진중권 전 교수가 장경욱 교수를 이제 비난을 한 거지, 생비난을. 뭐 위조 정황 임시하고도 함부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 그렇게 얘기를 한 이후에 이 두 사람의 의견이 지금 정면으로 지금 다른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의 의견이 다른다면 일단 언론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은 누구 말이 맞냐를 검증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좀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 적어도 최소한 두 사람의 입장을 좀 동등하게 내보내야 이게 좀 그렇죠. 상식적인 거죠. 근데 이 말씀드렸던 이 세 개 프로그램, 그러니까 TV조선 하나, 이 채널A 두 개 프로그램은 진중권 씨의 입장만 이제 쭉 이제 방송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게 이제 좀 편향적이다라는 이제 확인을 받아서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제 제재, 그러니까 주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의라고 하면은 되게 그냥 조심해 뭐 이 정도로 받아들이실 분이 있는지 몰라도 이 심의에서 주의라는 건 상당히 좀 수위가 있는 몇 점짜리인데요? 네. 5점이 최고 점수. 네, 법정 제재인 거고 나중에 이제 감점이 되는 요인인 거죠. 되게 심각하거든요, 방송사 입장에서는. 네, 주의가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의 제재인데 그런데 이번에 TV조선 한 건, 채널A 두 건이 주의를 기록을 함으로써 이렇게 되면서 이 두 방송사가 재승인 조건을 위반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5건 이하의 법정 제재를 유지하라라고 했는데 맞아요. 이번에 되면서 둘 다 6건의 법정 제재를 위반한. 넘었네요. 네, 넘게 됐습니다. 5건 이하를 유지하라고 했으니까 5건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이제 6건이 됐으니까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진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그럼 궁금한 거는 드디어 이 TV조선과 채널A가 날아가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이 채널A하고 TV조선의 상황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채널A와 TV조선이 재승인 점수를 채점을 했는데 둘 다 기준 점수를 넘었는데 이 채널A는 그 모든 항목에서 기준 점수를 넘었고 이 TV조선은 낙제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과목이 낙제를 했어요. TV조선은. 그게 이제 방송 공정성에서 낙제를 했는데 어쨌든 두 방송사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채널A는 일단 점수상으로는 기준을 다 통과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재승인 조건으로 5건 이하를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 제 5건의 조치를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재승인 취소 이렇게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렵죠. 그래서 일단 채널A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을 내려야 하고 아마 시정명령이 이제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면은 6개월 동안 채널A가 이 시정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잘 이행을 했다. 네, 이런 좀 실적을 좀 보여야 돼요. 근데 여기서도 그게 안 되면은 이제 뭐 과징금이라든지 아니면 재승인 취소 이렇게 갈 수가 있는 다음 건데. 단계로 넘어가는 거네요. 네, 이미 뭐 내년에 이제 6월 정도로 넘어가고 뭐 그러다 보면은 뭐 이렇게 아마 또 시정명령 자체가 뭐 그렇게까지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닐 거기 때문에 채널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좀 낮고 반면에 이제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과락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법정 제재가 5건을 넘어가면은 바로 재승인 취소로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이어질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TV조선은 이제 영영 안 볼 수가 있는 건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것도 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이 6건 중에 TV조선이 이 3건에 대해서는 법정으로 갔습니다. 네. 행정소송을 하는 거죠? 네, 행정소송을 2개만 적었네요. 행정소송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그 법정에서 이제 판정 확정이 돼야 그래야 이제 그 재승인 아이고. 거기에 쌓여요. 생각해 보세요. 행정법원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서 뭐 2심 가고 3심 가봐. 1년 반. 그건 뭐 1년이 뭐야? 몇 년 걸려? 몇 년 걸리죠. 그렇게 오래 걸려요? 네. 보통 1년 반 정도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뭐 TV조선이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영영 길어질 수도 그리고 있는 또 거죠. 이제 재판을 하는 재판에 임하는 원고가 혹은 피고가 시간을 질질 끌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예. 뭐 그런 상황이고 게다가 지금 6건 중에 1건은 이게 참 어처구니없는 보도였는데 이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그 정의기억연대에서 한 분이 좀 사망한 있었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TV조선에서 카메라를 열쇠구멍 안을 비쳤거든요. 이 고인의 집을. 아이고. 굉장히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이거 당연히 이제 법정 제재가 내려졌죠. 근데 이거는 재승인 조건에 포함되는 법정 제재에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재승인 조건에 포함되는 법정 제재는 이 공정성 문제라든지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에 이제 그때 당시에 카메라 안으로 열쇠구멍 안으로 이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받았던 제재는 그러니까 자살 보도 관련된 이 준칙 위반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재승인 조건에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이 TV조선은 일단 아직은 5건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 중에 3건은 이미 좀 법원에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3건도 법원 판결을 내리려면 굉장히 좀 오래 걸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TV조선도 아마 재승인 취소가 좀 어려울 것 같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참 쉽지 않네요. 어려워요. 근데 참 하여튼 뭐 중앙일보하고 이제 조선일보가 이 한동안 뭐 항상 뭐 반기마다 한 번씩 하는 것 같은데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굉장히 편향돼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굉장히 방송 제재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네. 했어요. 네. 주장을 했는데 이 TBS가 관련해서 이제 반박 입장을 냈는데 네. 2018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각 방송사별 법정 제재 건수를 따져봤더니 TBS가 7건. 그런데 TV조선이 14건입니다. 채널A 12건. 네. 그래요. MBN 11건. 아이고. 이 JTBC가 좀 적긴 한데 어쨌든 종편이 대체로 TBS보다 당연히 훨씬 그렇죠. 더 높은 뭐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요. 그 산수를 잘못 배웠나? 자기들이 2배나 많은데 말이야. TV조선. 제 눈에 들보를 못 보고 네. 한심한 인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래요. 그럼 종편 없애기는 정말 쉽지 않겠네요. 예. 쉽지 않죠. 그래서 전에
저희 이제 관훈라이트에서 이제 4월달에 이 재승인 결정이 내려졌을 때, 이 조건부 결정이 내려졌을 때, 저희들이 이렇게 재승인 조건을 걸고 통과시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맞아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도 얘기했듯이 아마 뭐 그 법정 제재가 내려져서 이렇게 5건을 넘는다 하더라도 이 법원에 가면은 이미 뭐 몇 년이 지난 뒤고 또 그럼 그 재승인 결정이 또 이루어질 테고,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돌 거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뭐 크게 의미가 없다. 이거는 진짜 누군가 이제 총대를 메고 좀 정치적 결단을 해야 된다. 좀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역시나 총대를 매려면 잃을 게 많은 사람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김용민 씨처럼 잃을 네. 게 없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가서 그런 걸 하고 그래야 뭐 날려도 날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사회적 지위가 있고 재산이 있고 뭐 이래저래 걸친 다리가 많고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면 못하지 아무것도. 방통위 앞에서 어떤 사람이 네가 김용민 아니요. 그럴 때쯤 방상호 사장이 와가지고 네가 김영민이냐? 제가 방송통신위원이 되면은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아 개명을. 개명을 하겠습니다. 뭘로? 네가 김용민이냐?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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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요즘에 그 저기 국민의힘 대권 주자 물어봤더니 없음 1등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름을 없음으로 바꾸면 돼요.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예. 자, 그래요. 아이고 참 이거 뭐 사실 정부가 뭐 이렇게 탈락을 시키고 방송통신위원회도 정부지요. 예. 탈락을 시키고 이런 건 쉽지 않아요, 진짜. 예. 그래서 기준이란 게 있는 건데. 그렇죠. 이 자꾸 이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방송사들을 계속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일이 벌어지는 없애는 거거든요. 방송들은 뭐 예전에 ITV 같이 뭐 없어져도 그만 있어도 그만인 그런데 그 회사가 이제 돈이 감당하지 못해서 이제 파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 네. 그러니까 조건부로 자꾸 재승인을 해주다 보니까 이게 조건부를 붙이지 않고 만약에 기준에 따라서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요, 바로 뭐 사업자를 반납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소송 100% 할 거거든요. 그렇죠. 뭐 크게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재승인 조건을 걸고 재승인을 계속 해왔는데 결국 이제 똑같은 문제점을 계속 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건부 재승인을 계속 함으로써 문제가 더 꼬인 거죠 지금. 네. 다음 정부가 뭔가 개혁을 하고 싶다. 개혁할 마음이 없는 정부는 뭐 상관없고요. 그렇죠. 예. 개혁할 마음이 있는 정부라면은 이게 지킬 게 많은 사람들은 그런 자리 보내면 안 됩니다. 예. 정말 자기 명운을 걸고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 골라서 보내야지. 근데 사실 짚고 나면요, 예컨대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뭐 어느 대통령이 안 그렇겠습니까? 한 4만 개, 2만 개 내지 4만 개 자리를 그 임명한단 말이에요. 네. 대통령. 지금 아는 사람이 2만 명 됩니까? 이현경 대통령 되면은 결국에는 누구의 소개, 누구의 추천 받아가지고 갖다 앉힌다고. 근데 적재적소에 2만 명, 4만 명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부분 누가 추천해줘서 갖다 앉히면 가서 삐꾸짓을 합니다. 도리어 거꾸로 저쪽 당 색깔의 행정을 펼치는 사람들도 많고 뭐 누구랄 게 어디 있어요? 뭐 윤석열이 그렇고 저기 홍남기가 그렇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정말 인사가 만사입니다. 인사가 만사고 그래서 어떤 개혁하려는 부서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정말 집도 절도 없는 사람, 가진 게 가진 게 뭐 별거 없는. 하지 마. 가진 게 별거 없는. 그래서 뭐 이러도 뭐 별 상관이 없는 이런 분을 갖다 앉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혁을 하려면은. 그렇지 않고 뭐 그 사회적인 명망이 있는 인사라고 또 그 분야에 뭐 전문성이 있다고. 에이, 전문성이 있는 순간 아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거 개혁 못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아이고 정권 초에 방송통신위원 좀 좋은 사람 갖다 앉히지.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그냥 시들시들하신 분들만 갖다 앉혀가지고 될 일도 안 되게 됐다 이런 생각도 들고. SBS 봐봐. 이 정부 아래에서는 더 이상 제어가 받을 일이 없으니까 완전히 저쪽 편 요단강 건너갔잖아요. 예. 좀 아쉽습니다. 많이 안타깝고. 김용민이를 좀 욕먹더라도 거기 갖다 앉히면 어땠을까?
야 이젠 섭섭하다 못해 내가 자질을 구걸한다. 쩌다내신 말고 저희 구인이라고 써요. 굳이. 그 이격서를 갖다 붙이고. 그래요. 오늘 저 관훈 라이트클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